여러분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 부동산학 개론 담당하는 강사 홍진선입니다. 여러분 받은 자료요. 그 자료에 오른쪽 상단에 날짜가 나오고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부동산학 개론 강의는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 랜드삼 학원에서 그동안 수업을 하다가 잠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과 부동산의 개론 가지고 이제 공부할 건데요. 간단하게 처음 뵀으니까 부동산의 개론 공부 방법 간단하게 언급하고, 어차피 학원에 오셨으니까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가볍게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경험을 비춰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의 개론을 빨리 60점 맞출 수 있는가, 그거 제가 간단하게 제시하고 바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에서 혹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수업은 여러분이 처음 한다가 쉽게 말하면 왕초보다, 그런 전제하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요. 이 자료를 좀 보실 건데, 첫 번째 자료, 첫 번째 장에 있는 것은 11월 달, 12월 달 강의 계획서입니다. 우리 학원은 11월 달에 3주 동안 수업을 하고 11월 마지막 주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월 달도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가 들고 뭐 이런 주 있지 않습니까? 뭐 송년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도 역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11월, 12월 과정은 6주 동안의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게 첫 페이지 있는 겁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볼 겁니다. 한 장을 넘기면 그러면 이런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34회 시험 대비 부동산의 개론 공부 방법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약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공부 시작할게요.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뭐 OT라고 합니까? 줄여서 이제 OT 그러니까 OT, 오리엔테이션 해볼 건데, 오리엔테이션은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일단 이거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 우리 시험에서도 지금 제가 말한 걸 3번이나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이 있는데, 부동산학, 우리가 지금 부동산학을 배우잖아요. 부동산학은 그거는 사회과학입니까? 자연과학입니까를 이제 물어봅니다. 시험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뜻을 물어보잖아요. 일단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냐 사회과학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왜 비가 오는가? 왜 눈이 오는가? 왜 홍수 지는가? 왜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런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고,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감소한다 그러는데요. 출생률이 낮아져서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파트, 주거공간,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겠습니까? 감소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까요?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겠죠. 지금 여 밑에 인구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자연현상입니까? 사회현상입니까? 사회현상이잖아요. 이런 걸 이제 사회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자연과학, 즉 비, 눈 이런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걸 공부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고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이렇게요. 자, 갑자기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 하면서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이거 3번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요, 사회현상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따라서 부동산학의 내용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학 개론을 어디에서 출제하겠다고 시험 범위를 정해줬어요. 그게 여러분들 거기 부동산학 개론 공부 방법의 첫 번째 부동산학 개론 시험 범위와 세부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40문제를 출제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보는 겁니다. 이 말은 여기 세부 내용은 1년 동안 저하고 이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요. 그 밑에 단원별 예상 출제 문항이라고 저는 써놨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학 개론은 총 8개 편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총론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론이고, 그럼 마지막에 감정평가론입니다. 이 8개 편을 우리는 2달에 걸쳐서, 즉 8주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공부할 건데,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11월, 12월 달 이때 한번 부동산의 결혼을 이제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순환 그래요. 1순환.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내년 1월 달, 2월 달에 또 한번 공부합니다. 이걸 2순환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달에 한 번씩 부동산의 결혼을 공부한다. 그러면 11월, 12월 과정보다는 1월, 2월 과정이 좀 더 깊은 내용을 합니다. 그러면 3, 4월 과정도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는데 이때도 역시 약간 깊은 내용을 공부하는 거죠. 11월 달, 12월 달에 하지 않는 내용이 1월 달, 2월 달에 나오고 3월 달, 4월 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달, 6월 달 되면 그럼 또 한 번을 공부하는데 이건 이제 사순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5월 달, 6월 달 가면 핵심 이론 정리라고 해서 심화 이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깊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7월 달, 8월 달 가면 그러면 여기서는 제 5순환이 되는데 이 5순환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부동산의 결혼 이론 공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7월 달, 8월 달에는 문제집을 가지고 그동안 5월 달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문제로 접근하는 그 과정이 7월 달, 8월 달 과정입니다. 이제요, 9월 달에 가면 그러면 매일 40문제씩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이걸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하고 똑같게 40문제씩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결혼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금요일 날 여기 오셔서 40문제를 시험 보고 제가 이제 답을 주면 여러분 채점하고 그래서 제가 해설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에는 매주 부동산의 결혼을 빨리 한 바퀴 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6순환입니다. 자, 10월 달에 되잖아요. 10월 달에 되면 그러면 하루에 부동산의 결혼을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3, 4월 달 이때는 하루에 부동산의 결혼을 정리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나 10월 달, 9월 달 되면 그동안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7순환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10월 달까지 학원 다닌다면 그럼 최소 7번을 공부하게 돼요. 최소. 자, 그런데 거기 이제 단원별 예상 출제 문항을 보면 총 8개 편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1년 동안 매 순환 1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이렇게 매 순환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11월, 12월 했자면 3, 4월에 하고 1, 2월에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총론 파트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에게 수업을 한 번만 들으면 다 할 수 있게끔 출제하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소홀히 하겠다는 소리예요. 한 번은 정확하지만 그 다음에는 11월, 12월에 정확히 했으면 1, 2월 달에는 좀 빨리 간다 이런 겁니다. 자, 거기 목차에 총 8개 편이 있는데 예상 출제 문항수의 단원별.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파트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 파트가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제가 앞으로 V에다 동그라미를 하면 그럼 이렇게 V에다 동그라미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부동산 이런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부동산 경제론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 경제론은 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투자론 파트가 있습니다. 이는 경제론보다 더 어렵습니다. 세 번째요. 부동산 금융론 파트가 있는데 이 금융론 파트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마지막에 감정평가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론도 역시 그렇게 녹록지 않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결혼은 총 8개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좀 어려운 파트 4개의 파트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4개의 파트는 좀 어렵고 여러분 혼자 공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4개 파트를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자, 이런 의미예요. 왜 이 4개 파트 중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면 그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은 요 투자론이에요. 투자론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4개 파트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투자론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고 물론
다른 부분도 저하고 공부하지만 이 부분은 좀 공부 분량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요. 출제 문항수, 예상 출제 문항수 보면 32회 때, 그 다음에 33회 때, 마지막에는 34회 때 예상하는 겁니다. 이 예상이 꼭 맞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동안 출제 문항수를 쭉 보면 34회 때 이 정도 출제할 거라 거의 맞춰갑니다. 자, 그러면 총론을 보면 32회 때는 3문제를 출제했고 올해 33회 때는 4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총론은 통상적으로 몇 문제를 출제하냐면 3문제 내지 4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3문제다. 그럼 그 다음 년들은 4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32회 때 몇 문제 출제했습니까? 3문제. 그러면 33회 때 올해 때는 4문제 출제했어요. 아마 내년에는 여러분 시험에서 내년에는 3문제를 출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항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총 8개 파트 중에서 요 4개 파트가 좀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 볼래요? 마지막에 감정평가론이라고 나와요. 요 감정평가론은 국토교통부에서 요 감정평가론만 유일하게 몇 문제를 출제합니다. 약속을 했어요. 부동산학 결론이 40문제를 출제하는데 요 40문제 중에서 감정평가론은 15% 내외입니다. 15% 내외로 출제하기로 했어요. 그럼 15%라고 본다면 물론 정확하게 15% 출제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15% 내외로 출제한다. 그러니까 20%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15%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40문제의 15%면 6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거의 고정적으로 6문제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요. 부동산랑 결혼 공부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부동산의 결혼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써놨습니다. 몇 가지 써놨는데 근데 거기 쭉 읽어보시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말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공부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 거창하게 해볼게요. 부동산의 결혼 공부 방법인데 이 공부 방법 여기 자료에 있는 말 아니고 자, 아주 중요한 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학생이 있고 수험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생이 아니라 수험생입니다. 학생도 공부를 하고 수험생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학생은 그냥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수험생은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험생은 시험 공부합니다. 시험 공부. 이 말이 부동산학 결혼 공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시험 공부한다. 그럼 그냥 공부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부동산 학과다. 대학교의 부동산 학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셔야 돼요. 부동산의 결혼에서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셔야 된다. 그런데 시험 공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 공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 방법은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맞추면 돼요. 우리 시험은 부동산학 개론만 본다면 60점이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는 60점, 합격 점수 맞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0점 맞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결혼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도 최근에 10년 동안 거의 출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최근 10년 동안 출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험 공부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시험 공부.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공부 방법은 시험 공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 결혼 시험 공부 방법입니다. 그럼 시험 공부 방법은 제시를 한번 해볼 건데 거기 이런 말 나와요.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암기하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 봤더니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암기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러면 그 2번 선택과 집중이라 나오죠. 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학 결혼 기본서를 받아보면 그러면 기본서가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 부동산학 결혼 기본서가 페이지 수가 약 900페이지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줄어서 아마 기본서 페이지 수가 약 550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 550페이지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550페이지를 전부 다 공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떨어집니다. 550페이지 전부 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 550페이지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550페이지에서 어떤 게 자주 나오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면 그러면 그 선택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입니다. 550페이지 중에서요.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파트는 과감하게 제끼는 겁니다. 물론 1년 동안 제가 한두 번을 언급을 했지만 그것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5, 6, 7번 나왔다. 뭐 5번 이상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깨우치고 시험장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7번 나왔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매순환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반복적으로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이 경제론 파트에 뭐가 나오냐면 이 경제론 파트에 균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균형. 시장의 균형 이런 말인데요. 균형은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지점. 그것을 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균형이 변동을 해요. 그 균형의 변동이라는 이 파트는 최근 10년 동안 아마 7번인가 8번인가 출제했을 겁니다. 그러면 균형의 변동은 100%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의 변동을 제가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토지 이용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토지 이용이라는 파트는 최근 10년 동안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파트는 제가 한 번이나 2번 정도 가볍게 언급만 하고 갑니다. 자, 그런 파트는 크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인데, 근데 이 선택했습니다. 제가. 근데 뭘 선택할 건가? 결론은 선택은 기출문제를 선택합니다. 기출문제. 자주 출제했던 부분, 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40문제가 출제됐는데요. 이 40문제 중에서 최소 20문제, 최소 20문제는 기출문제 형태로 출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문제는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물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파트는 중요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 그동안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문제 형태가 출제됐다. 자, 그런 것들은 많이 나와야 2문제 정도입니다. 그것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간다. 기출문제 분석은 제가 분석해서 그 부분을 선택할 거니까 여러분은 그 선택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말은 중요한 파트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부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 쇠퇴해져요. 그래서 돌아서면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공부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늘 그렇습니다.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러거든요. 그 돌아설 수는 없잖아요. 돌아서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서는데 농담으로 돌아서면 잊어버리면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런다고요. 그만큼 기억력이 이렇게 쇠퇴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쇠퇴했기 때문에 잊어버릴 것 같으면 또 하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또 하고 이렇게요. 여기 보면 최소한 저에게 여기 균형의 변동은 매우 중요한데 균형의 변동은 10번 이상 들어요. 10번 이상.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자, 이제요. 이제 페이지 수를 한 장을 넘겼더니 여기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 나왔고 그 기출문제 분석 밑에 요 계산문제라고 나옵니다. 계산문제. 혹시라도 주변에서 여기 중개사 시험 공부를 했는데 부동산학 개론 이걸 이야기할 거예요. 어렵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부동산학 개론이 어려운 이유는 계산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계산문제. 어떤 자료를 주면서 계산해보라고 그래요. 요 감정평가라는 게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가격 구하는 거니까 어떤 자료를 주고 이 토지 가격 구해 보십시오. 이 건물 가격 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줍니다. 올해도 요 감정평가론에서 가격 구하는 게 2문제나 출제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론에서는 균형에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을 그냥 계산해봐라 자료 주면서 역시 올해도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론은 투자의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야.
그래서 10억이 투자되면 그러면 수익률이 몇 %인가? 이게 투자론에서 나온 계산 문제죠. 역시 올해도 이 투자론에서 자기자본 수익률, 내 돈의 수익률 계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가 이제 출제되는데 이 계산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져요,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나이가 약간 40대, 50이 되잖아요. 50대 되면 그럼 계산 문제를 약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젊은 부심들은 계산 문제 오히려 더 쉽다고 해요. 이 계산 문제가 9문제 정도를 출제되는데요. 올해도 9문제가 출제했는데 이 계산 문제를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잠시 멈춰두고요. 자, 5번째가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의 결혼의 목표 점수 만점은 80점입니다. 100점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부동산의 결혼이 있고 민법이 있는데요. 국가 자격 시험은 과목당 40점 미만의 점수, 즉 하락 점수가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부동산의 결혼 60점을 득점했습니다. 민법도 60점을 득점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60점이고 합격입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민법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결혼이 상대적으로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민법은 40점은 득점해 줘야 돼요. 40점 밑으로 맞았습니다. 민법이 어려워서 37.5를 맞았어요. 그러면 과락 점수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결혼이 아무리 높은 점수를 맞는다 하더라도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최소한 60점 맞춰야 돼요. 40점 맞춰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의 결혼은 자기 점수 60점이고, 그러면 부동산의 결혼 60점, 민법 40점 맞았다. 그럼 부동산의 결혼은 자기 점수 맞은 거죠. 그럼 민법이 자기 점수를 못 맞췄으니까 불합격이에요. 그럼 부동산의 결혼이 민법을 도와줘야 돼. 민법이 40점 맞았으니까 부동산의 결혼이 20점 도와줘야 돼요. 그럼 부동산의 결혼은 자기 점수 60점에다가 민법을 도와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20점이에요. 그럼 부동산의 결혼은 100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최대 몇 점을 맞추면 됩니까? 80점을 맞추면 돼요. 80점. 그래서 부동산의 결혼은 민법도 마찬가지고 최대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80점이면 됩니다. 80점. 80점이면 된다는 거예요. 100점이 필요 없어요. 반대로 부동산의 결혼이 어려워요. 그럼 부동산의 결혼은 최소 40점을 맞고 민법을 80점 맞아야만이 민법이 부동산의 결혼을 20점을 도와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80점이 만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의 결혼이요. 민법을 60점 맞춘다면 부동산의 결혼은 40점만 맞추면 돼요. 60점 맞추면 되죠. 그럼 이 60점을 맞추려면 몇 문제를 맞춰야 되냐면 40문제가 출제되면 60점이 합격이거든요. 그러면 24문제만 맞추면 합격이에요. 그럼 24문제만 맞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16문제는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60점 합격이니까 40문제 중에서 24문제 맞추면 60점이잖아요. 그래서 60점 맞는 시험에다 24문제를 맞추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4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16문제는 틀려도 우리는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요. 계산 문제 다시 해볼까요? 우리는 24문제만 맞추면 돼요. 16문제를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 문제가 9문제 출제되거든요. 그럼 9문제를 다 틀린다 해봐요. 9문제 다 틀린다. 계산 문제 9문제가 출제되는데 물론 10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9문제, 올해도 9문제 했으니까 제가 9문제를 하겠습니다. 꼭 9문제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8개에서 11개 정도 이렇게 출제할 수 있어요. 최근에 2년 동안 9개 냈으니까 9문제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9문제를 다 틀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으로 9문제 나는 계산 문제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3번만 다 찍어버려요. 2번만 다 찍어버려요. 그럼 최소 2문제를 맞춰요. 올해 어느 분이 계산 문제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마지막 수업할 때요. 몇 번으로 찍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동안 계산 문제는 답이 2번하고 4번에서 답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2번을 찍으십시오 했더니 올해 계산 문제 9문제 중에서 2번이 답이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계산 문제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3문제를 맞춘 겁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를 모른다 하더라도 9문제 다 틀렸다고 봐요. 9문제 다 틀렸습니다. 그래도 16문제면 틀려도 되니까 9문제를 틀렸다면 그래도
7 문제를 더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전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 투자론. 투자론이 좀 어렵다 했거든요. 투자론은 7 문제 정도 출제돼요. 그럼 투자론이 다 틀렸다. 투자론의 계산 문제가 최소 2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9문제하고 투자론 7문제 이게 겹쳐요, 겹쳐. 겹친다고 2문제 정도 최소. 그러니까 이 2개 합쳐. 투자론하고 계산 문제 합치면 7개, 9개니까 총 16문제인데 최소한 2문제가 겹쳐요. 그럼 2개 빼버리면 14문제. 그럼 투자론 다 틀리고 계산 문제 다 틀린다 하더라도 14개밖에 안 틀려요. 그럼 14개 틀린다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계산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고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24문제만 맞추면 되는데, 근데 민법에서 40점을 맞춘다면 분산의 결론이 20점을 도와줘야 되니까 80점까지 득점하면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공부 방법이에요. 그럼 공부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제시했는데, 여러분 이제 공부 방법에서 기억해야 될 거, 자, 몇 가지만 보고 바로 공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시험 공부한다는 거, 60점 맞는 공부를 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파트를 제가 선택할 거니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한다는 거. 그러면은 이게 만점은 100점이 아니라 80점이라는 거,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 자, 그렇게 하고 학원에서 제시한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다음에 학원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원은 11월 달, 12월 달에 3주, 12월 달에 3주 그래서 2달 과정인데 6주 동안 공부할 건데요. 근데 이제 1차 과목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느슨해요. 그러면은 11월 달, 12월 달은 괜히 송년회니 뭐니 해서 좀 들 때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들고. 그런데 그걸 그냥 넘겨버리면 안 돼요. 대충 해버리면 안 된다고. 부동산의 결혼은 바로 실전에 도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늘 수험생이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6월달 내년 되면 날이 더워져요. 그러면 힘들다고요. 그래서 초반에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때 초반에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